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완과 K 남작과의 관계에서 고민하던 강 엘리자베트. K 남작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만 그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이에 상처를 입고 오촌 고모의 집에 기거하게 된 엘리자베트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약한 자의 슬픔. 김동인. 저녁 먹은 뒤에 처음으로 약을 마실 때에 엘리자베트에게는 한 바라는 바가 있었다. 그의 조급한 성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낳은 바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약의 효험이 즉각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것이다. 이 바람은 벌써 차차 엘리자베트의 머리에 공상으로서 실현된다. 그는 생각하여 보았다. 이제 남작 부인이 죽는다. 그때에는 엘리자베트는 남작의 정실이 된다. 조선 제1의 미인, 사교계의 꽃이 이 나로구나. 엘리자베트는 눈을 번뜩거리며 생각한다. 이완이는 어떤 간사한 여성과 혼인한다. 이완의 아내는 이완의 재산을 모두 없이한 후에 마지막에는 자기까지 도망하고 만다. 그리고 이완이는 거러지가 된다. 어떤 날 엘리자베트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 갈 때에 어떤 거러지가 자동차에 치인다. 들고 보니 이완이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되나? 엘리자베트는 스스로 물어보고 깜짝 놀랐다. 자기의 사랑의 전부가 어느덧 남작에게로 옮겨왔다. 그는 자기의 비열을 책망하는 동시에 아까 그런 공상에 대한 부끄러움과 증오, 놀람, 절망 등의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다. 그 가운데도 가느나마 그에게는 희망이 있다. 앞에 때가 있다. 약의 효험은 얼마 후에야 나타난다더라. 엘리자베트는 생각하고 좔좔 오는 장맛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바람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바람은 종시 그 밤은 나타나질 않았다. 이튿날 하기 시험 준비날. 엘리자베트는 시험 준비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약의 효험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의 효험은 그날도 안 나타났다. 사흘째 되는 날도 효험은 없었다. 시험하러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대여세 지난 후에 엘리자베트는 자기 건강상의 변화를 발견하였다. 모든 복잡하고 성가신 일로 말미암아 음식도 잘 안 먹히고 잠도 잘 안 오던 그가 지금은 잠도 잘 오고 입맛도 나오게 된 것을 깨달았다. 그때야 그는 그것이 낙태제가 아니고 건강제인 것을 헤아려 깨달았다. 그렇지만 약은 없어지도록 다 먹었다. 마지막 번 약을 먹은 뒤에 전등을 켜고 엘리자베트는 생각하여 보았다. 병원 사건 이후로 남작은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 엘리자베트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그리 근심도 아니 났다. 시기도 아니하였다. 다만 오지 않아야만 된다. 그는 생각하였다. 왜 오지 않아야만 되는가 자문할 때에 그에게 거기에 응할 만한 대답은 없었다. 이 오지 않는다는 구는 엘리자베트로서 자기가 근 2달이나 해수개 집에 안 갔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이러다는 이완 씨 생각이 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이 나는 고로 그는 곧 생각의 끝을
다른 데로 옮겼다. 이와 같이 이 생각에서 저 생각, 또 다른 생각 왔다 갔다 할 때 문이 열리며 남작 부인이 나체는 어찌할꼬 하는 근심을 띠고 들어왔다. 어찌 좀 나으세요? 네, 좀 나은 것 같아요. 대답하고 엘리자베트는 자기가 무슨 병이나 앓던 것 같이 알고 있는 부인이 불쌍하게 생각났다. 부인은 말을 할 듯 할 듯 하면서 한참이나 우물거리다가 그런데요 하고 첫말을 내었다. 네. 엘리자베트는 본능적으로 대답하였다. 부인의 나체는 말할까 말까 하는 표정이 똑똑히 나타나 있었다. 그러다가 입을 또 연다. 아까 복손이 어른이 들어와 말하는데요. 엘리자베트는 마음이 뜨끔하였다. 부인은 말을 연속한다. 선생님은 이즈음 학교에도 안 가시고 그 애들과도 놀지 못하신다고요. 게다가 병까지 나셨다고 얼마 좀 평안히 나가서 쉬시라고 자꾸 그러려는 수. 부인의 나체는 말한 거 잘못하였다 하는 표정이 나타났다. 말을 다 들은 엘리자베트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무엇이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무의식히 자기 행리를 꺼내어 거기에 자기 책을 넣기 시작하였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엘리자베트의 행동을 물끄러미 보던 부인은 물었다. 이 밤에 떠나시려고요? 어디로? 엘리자베트는 우덕덕 정신을 차렸다. 그의 배에서는 뜻없이 큰 소리의 웃음이 폭발하여 나온다. 놀라는 것 같이 우스운 것 같이 부인도 따라 웃는다. 한참이나 웃은 뒤에 둘은 함께 웃음을 뚝 그쳤다. 엘리자베트는 웃음 뒤에 울음이 떠받쳐 올라왔다. 자연히 가는 소리의 울음이 그의 목에서 나온다. 이것을 본 부인은 갑자기 미안하여졌던지 엘리자베트를 위로한다. 울지 마십시오. 얼마든 여기 계세요. 제가 말씀 잘 들을 테니. 아니, 전 가겠어요. 어디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예서 한 40리 나가서 오촌모가 한 분 계세요. 그렇지만 이런 데 계시다가 부인의 눈에도 이슬이 맺힌다. 제가 말씀 잘 드릴 것이니 그냥 계시지요. 아니야요. 저 같은 약한 물건은 촌이 좋아요. 서울이 있어야. 부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진다. 참 은혜는 내일 떠나죠. 엘리자베트는 눈물을 씻고 머리를 들었다. 내일? 며칠 더 떠나죠. 이 장마 때 장마나 거든 뒤에 떠나시면 그래도 떠나지요. 칠. 이튿날 아침 10시쯤 엘리자베트가 탄 인력거는 서울 성 밖에 나섰다. 해는 떴지만은 보스럭비는 보슬보슬 내리붓고 엘리자베트의 맞은편에는 7빛이 영롱한 무지개가 반원형으로 벌리고 있다. 비와 인력거의 셀룰로이드 창을 꿰어서 어렴풋이 이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엘리자베트는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어젯밤에 남작 부인에게 자기 같은 약한 곳에게는 촌이 좋다고 밝히 말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반생 이상을 서울서 지낸 엘리자베트는 자기 둘째 고향을 떠날 때
마음에 떠나기 서른 생각이 없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자기 사랑 이완이가 있고 자기에게 끝없이 동정하는 남작 부인이 있지 않으냐. 엘리자베트는 부인이 친절히 준 돈을 만져보았다. 이렇게 서울에게 섭섭한 생각을 가진 엘리자베트는 몸은 차차 서울을 떠나지만 마음은 서울 하늘에서만 떠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내일은 꼭 서울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여 양심이 싫다는 것을 억지로 그렇게 해결까지 한 그도 막상 서울을 떠나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만약 자기가 말할 용기만 있으면 이제라도 인력거를 돌이켜서 서울로 향하였으리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만 그에게는 그리할 용기가 없었다. 아니, 제일 말하기가 싫었고 인력거꾼에게 웃기우기가 싫었다. 그러는 것보다도 그는 말은 하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어떤 물건이 그것을 막았다. 그는 입술을 악물었다. 인력거는 바람에 풍겨서 한편으로 기울어졌다가 2, 3초 뒤에 도로 바로 서서 다시 앞으로 나아간다. 장마 때 바람은 윙 소리를 내면서 인력거 뒤로 달아난다. 엘리자베트의 머리에는 갑자기 생각날 듯 하면서 채 생각나지 않는 어떤 물건이 떠올랐다. 그는 생각하여 보았다. 한참 동안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남작, 그는 가렵고도 가려운 자리를 찾지 못한 때와 같이 안타깝고 속이 타는 고로 속눈썹을 부들부들 떨었다. 남작이 자기 생각의 원몸에 가까운 것 같고도 채 생각나지 않았다. 남작이 고운가 미운가, 때릴까 안 할까, 오를까 쫓을까? 그는 한참이나 남작을 두고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탁 눈을 치뜨면서 주먹을 꼭 쥐었다. 이제야 겨우 그 원몸이 잡혔다. 재판! 그는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남작을 걸어서 재판하는 것은 엘리자베트에게는 큰 문제에 다름없었다. 남작 부인에게 얻은 위로금이 재판 비용으로는 넉넉하겠지만 자기를 끝없이 측은히 여기는 부인에게 남편이 잘못한 일을 알게 하는 것은 엘리자베트에게는 차마 못할 일이다. 이 일을 알면 부인은 제 남편을 어찌 생각할까? 엘리자베트 자기를 어찌 생각할까? 남작 집안의 어지러움. 엘리자베트는 한숨을 후하니 내쉬었다. 그것뿐이냐? 서울에는 자기 사랑 이완이가 있다. 만약 재판을 하면 그 일이 신문에 나겠고 신문에 나면 이완이가 볼 것이다. 이완이가 이 일을 알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몇백 명 동창은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 재판은 못하겠다. 그는 중얼거렸다. 그렇지만 남작의 미운 짓을 볼 때에는 엘리자베트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이 생각된다. 자기는 남작으로 인하여 모든 바람과 앞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자기는 남작으로 인하여 바람과 앞길밖에 사랑과 벗과 모든 즐거움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런 후에 자기는 남작으로 인하여 서울과는 온전히 떠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게 되었느냐. 이와 같은 남작을, 이와 같은 죄인을. 아무래도 재판은 하여야겠다.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로도 재판을 하여야 할지 안 하여야 할지 똑똑히 해결치를 못하였다. 하겠다 할 때에는 갑이 그것을 막고 못하겠다 할 때에는 을이 금하였다.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하자. 그는 속이 타는 고로 억지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의 끝을 다른 데로 옮겼다. 이 생각에서 떠난 그의 머리는 걷잡을 새 없이 빨리 동작하였다.
그의 머리는 남작에서 S, 이환, 해숙, 서울, 오천모, 죽은 어버이들로 왔다 갔다 하였다. 한참 이리 생각한 후에 그의 흥분하였던 머리는 좀 내려앉고 몸이 차차 맥이 나면서 그것이 전신에 퍼진 뒤에 머리와 가슴이 무한 상쾌하게 되면서 눈이 자연히 감겼다. 수레에 흔들리는 것이 그에게는 양상스러웠다. 졸지도 않은 채 깨지도 않고 근덕근덕하면서 한참 갈 때에 우르륵 우레소리가 나므로 그는 눈을 번쩍 떴다. 하늘은 전면이 시커멓게 되고 그 새에서는 비의 실이 헬 수 없이 많이 땅에까지 맞닿았다. 비 곁에 또 비, 비 밖에 비, 비 위에 구름, 구름 위에 또 구름이라 형용할 수밖에 없는 이 짓은 엘리자베트에게는 큰 무서움을 주었다. 저 무지한 인력 꺾은 놈이.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사면은 다만 어두움 뿐이고 그 큰 길에도 사람 다니는 것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툭툭툭툭 하는 인력거에 비 맞는 소리, 물 괜 곳에 비 오는 소리, 웽하고 달아나는 장맛대 바람 소리, 인력거꾼의 씩씩거리는 소리, 자기의 두근거리는 가슴 소리. 엘리자베트의 떨림은 더 심하여졌다. 그는 떨면서도 조그만 의식을 가지고 구원의 길이 어디 있지나 하는가 하고 셀룰로이드 창을 꿰어서 앞을 내어다보았다. 창을 꿰고 비를 꿰고 또 비를 꿰어서 저편 한 20간 앞에 조그마한 방성 하나가 엘리자베트의 눈에 띄었다. 아, 그는 안심의 숨을 내어 쉬었다. 저것이 만약. 그는 갑자기 생각난 듯이 눈을 비비고 반만큼 일어서서 뚫어지게 내어다보았다. 가슴은 뚝뚝 소리를 낸다. 어렴풋이 보이는 그 방성에 엘리자베트는 상상을 가하여 보기 시작하였다. 앞집만 보일 때에는 상상으로 뒷집을 세우고 그것이 보일 때에는 또 상상의 집을 세워서 한참 볼 때에 그 방성은 자기의 오촌모가 있는 마을로 엘리자베트의 눈에 비쳤다. 엘리자베트는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이 흥분하여 피곤하여지고 가슴이 뛰노는 고로 서 있을 힘이 없었다. 가슴과 목 뒤에서는 뚝뚝 소리를 더 빨리 더 힘있게 낸다. 가뜩이나 더디게 걷던 인력거가 방성 어구에 들어서서는 더 느리게 걷는다. 엘리자베트는 흥분한 눈으로 가슴을 뛰놀리면서 그 방성을 보았다. 길에 사람 하나 없다. 평화의 이 촌은 작년보다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작년에 보던 길 좌우편에만 벌려있던 20여 호의 집은 역시 내게 상관 있나 하는 낯으로 엘리자베트를 맞는다. 그 방성 맨 끝, 뇌 바로 아래에 있는 엘리자베트의 오촌모의 집에 인력거는 닿았다. 비의 실은 그냥 하늘과 땅을 맞맨 것 같이 보이면서 힘있게 쪽쪽 내려 쏜다. 엘리자베트는 인력거에서 내렸다. 3시간 동안이나 앉아서 온 그의 다리는 엘리자베트의 자유로 되지 않았다. 그는 취한 것 같이 비틀비틀하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이 허둥허둥 낮은 대문을 들어섰다. 비는 용서 없이 엘리자베트의 머리에서 가는 모시저고리 치마 구두로 내리쏜다. 대문 안에 들어선 엘리자베트는 어찌할지를 몰라서 담장에 몸을 기대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때 마침 때 좋게 오촌모가 무슨 일로 밖에 나왔다. 아주머니! 엘리자베트는 무의식히 고함을 치고 두어 발자국 나섰다. 오촌모는 늙은 눈을 주름살 많은 손으로 비비고 잠깐 엘리자베트를 보다가 엘리자베트냐? 하면서 뛰어와서 마주 붙들었다. 어떻게 왔냐? 자, 비 맞겠다.
아이고, 이 비 맞은 것 봐라. 들어가자. 자, 자. 인력거가 있어요. 하고 엘리자베트는 땅에 발이 닿지 않는 것 같은 걸음으로 허둥허둥 인력거꾼에게 짐을 들여오라 명하고 오촌모와 함께 어둡고 낮고 시시한 냄새나는 방 안에 들어왔다. 전에는 암만 오래도 잘 안 오더니 어찌 갑자기 왔냐? 오촌모는 눈에 다정한 웃음을 띠고 물었다. 엘리자베트는 진리 있는 거짓말을 한다. 서울 있어야 이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오촌모는 말의 끝을 높여서 엘리자베트의 대답을 비인한다. 네 상에 걱정빛이 밴다. 무슨 걱정스러운 일이라도 있냐? 바로 대답할까? 엘리자베트가 생각하는 동시에 입은 거짓말을 했다. 걱정은 무슨 걱정이요? 엘리자베트는 혀를 가만히 찼다. 왜 거짓말을 해? 그래도 젊었을 땐 남 모르는 걱정이 많으니라. 대답할까? 엘리자베트는 갑자기 생각했다. 가슴이 뛰놀기 시작한다. 지만 기회는 또 지나갔다. 오촌모는 딴 말을 꺼낸다. 그런데 너 점심 못 먹었겠구나. 차려다 주지. 네 촌밥 먹어봐라. 어찌 맛있나. 오촌모는 나갔다. 짐 들여왔습니다. 하는 인력거꾼의 소리가 나므로 엘리자베트는 나가서 짐을 찾고 들어와 앉아서 밖을 내어다보았다. 뜰 움푹움푹 들어간 데마다 물이 고였고 물 고인 데마다 비로 인하여 방울이 맺혀서 떠다니다가는 없어지고 또 새로 생겨서 떠다니다가는 없어지곤 한다. 초가집 지붕에서는 누렇고 붉은 처마물이 그치지 않고 줄줄 흘러내린다. 한참이나 눈이 멀거니 뜰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촌모가 밥과 달걀, 반찬, 김치 등 간단한 음식을 엘리자베트를 위하여 차려왔다. 엘리자베트는 점심을 먹은 뒤에 또 뜰을 내어다보기 시작하였다. 뜰 한편 구석에는 박넌줄이 하나 답답한 듯이 웅크러뜨리고 있었다. 잎 위에는 빗물이 고여 있다가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기울어지며 고였던 물이 땅에 쭈루룩 쏟아지는 것이 엘리자베트의 눈에 똑똑히 보였다. 그 잎들 아래는 허옇고 푸른 크다만 박 하나가 잎이 바람에 움직일 때마다 걸핏걸핏 보였다. 박 넌출 아래서 개구리가 한 마리 우덕덕 뛰어나왔다. 본래부터 개구리를 무서워하던 엘리자베트는 머리를 빨리 돌렸다. 개구리에게 무서움을 가지는 동시에 엘리자베트의 머리에는 아까 걱정이 떠올랐다. 그는 낯을 찡그리고 한숨을 후 내어 쉬었다. 이것을 본 오촌모는 물었다. 왜 그러냐? 한숨을 다 짚으면서 너에게 아무래도 걱정이 있기는 하구나. 엘리자베트는 마음이 뜨끔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기회에 넘겼다가는 아주머니. 그는 흥분하고 떨리는 소리로 오촌모를 찾았다. 왜 그러냐? 이야기 다 해라. 서울은 참 나쁜 뎁디다 그려. 엘리자베트는 울기 시작하였다. 자, 왜? 엘리자베트는 울음이 섞인 한숨을 쉬었다. 아, 왜 그래? 어찌할까요? 무엇을 어찌해? 자, 왜 그러느냐? 난 죽고 싶어요. 엘리자베트는 쓰러졌다. 딴소리 한다. 왜 그래? 자, 이야기해라. 오촌모는 어른다. 엘리자베트는 끊었다 하면서 무한 간단하게 자기와 남자 기세를 이야기한 뒤에 재판하겠단 말로 말을 끝내었다.
너 같은 것이 강가집에. 엘리자베트의 말을 들은 오촌모는 성난 소리로 책망하였다. 괴로운 침묵이 한참 연속하였다. 아주머니의 책망을 들을 때 엘리자베트는 울음소리까지 그쳤다. 오촌모는 엘리자베트가 불쌍하였던지 이제 방금 온 것을 책망한 것이 미안하였던지 말을 돌린다. 그래도 재판은 못한다. 우리는 상것이고 저 편은 양반이 아니냐. 아직 채 작정치 못하고 있던 엘리자베트의 마음이 이 말 한마디로 온전히 작정되었다. 그는 아주머니의 말을 우쩍 반대하고 싶었다. 재판에도 양반 상놈이 있나요? 그래도 지금은 주먹 천지란다. 엘리자베트는 눈살을 찌푸렸다. 양반 상놈 문제에 얼토당토하는 주먹을 내어놓는 아주머니의 무식이 그에게는 경멸스럽기도 하고 성도 났다. 그렇지만 그 말이 진리는 자기의 지낸 일로 미루어 보아도 그릇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재판은 꼭 하고 싶었다. 그래도 해요. 그리 하고 싶으면 하기는 해라마는. 그럼 아주머니. 왜? 이 동리에 면소가 있나요? 응, 있다. 무엇하려고? 거기 가서 재판에 대하여 좀 물어보아 주시구려. 싫다야, 그런 일은. 그래도 아주머니까지 그러시면. 엘리자베트의 낯은 울상이 되었다. 이것이 불쌍하게 보였던지 오촌모는 면서기를 찾아갔다. 이튿날 엘리자베트는 남작을 걸어서 정조 유린에 대한 배상 및 위자료로서 5,000원, 서생아 승인, 신문상 사죄 광고 게재 청구 소송을 경성지방법원에 일으켰다. 늘 그치지 않고 줄줄 내리붙던 비는 종시 조선 전지에 장마를 지웠다. 엘리자베트가 있는 마을 뒷매에서도 간직하여 두었던 모든 샘이 이번 비로 말미암아 터져서 개굴가에 있는 집 몇은 집채같이 흘러내려 왁왁 오는 물로 인하여 혹은 떠내려가고 혹은 무너졌다. 매일 흰 물방울을 안개같이 내면서 왁왁 흘러내려가는 물을 보면서 엘리자베트는 몇 가지 일로 느끼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반성도 없지 않았다. 이번 이와 같이 큰 재판을 일으킨 것이 엘리자베트의 뜻은 아니다. 법률을 아는 사람이 그리하여야 좋다는 고로 엘리자베트는 으쓱하여서 그리할 뿐이다. 그에게는 서생아 승인으로 넉넉하였다. 에이샹. 그는 만날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서울을 떠난 것도 그의 느낌의 하나이다. 차라리 반성의 하나이다. 오촌모는 에이구 내 딸, 에이구 내 딸하며 그다만 엘리자베트의 궁둥이를 두드리며 사랑하였고 엘리자베트는 여왕과 같이 가만히 앉아서 모든 일을 오촌모를 부려먹었지만 그것만으로 그는 만족치를 못하였다. 그는 낮고 더럽고 답답하고 덥고 시시한 냄새나는 촌집보다 높고 정한 서울집이 낫고 광목바지 입고 상투 틀고 낯이 시꺼먼 원시적인 촌무지렁이들보다 맺고 모자에 관련 물고 가는 못이 두루마기 입은 서울 사람이 낫다. 굵은 광당포 치마보다 가는 모시 치마가 낫고 다 처진 집신보다 맵시 나는 구두가 낫다. 기름머리에 맵신하게 차린 후에 파라솔을 받고 장한 큰 거리를 팔과 궁둥이를 저으면서 다니던 자기 모양을 흐린 하늘에 그려볼 때에는 엘리자베트는 자기에게도 부끄럽도록 그 그림자가 예뻐 보였다. 장마는 거쳤다.
장마 뒤의 촌집은 참 분주하였다. 모를 옮긴다, 김을 맨다, 금년 추수는 이때에 있다고 각 집이 모두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나서서 활동을 한다. 각 곳에서 중양가의 처량한 곡조, 농부가의 웅장한 곡조가 일어나서 뇌로 반향하고 들로 퍼진다. 자농반 몇 되기와 뒤뜰에 터아틀 가진 엘리자베트의 오촌모의 집도 꽤 분주하였다. 자농밭은 삭을 주어서 김을 메고 터안만 오촌모 자기가 감자와 파 2종을 하기로 하였다. 자농밭은 삭슬 주어서 김을 메고 뻔뻔 놀고 있기가 무미도 하고 갑갑도 한 고로 엘리자베트는 아주머니를 도와서 손에 익지 않은 일을 하고 있었다. 첫 번에는 일하기가 죽게 어려웠지만은 좀 연습된 뒤에는 땀으로 온몸이 젖고 몸이 고나여진 뒤에 나무 그늘 아래서 상추쌈에 고추장으로 밥을 먹고 얼음과 같은 찬 우물물을 마시는 것은 참 엘리자베트에게는 위에 없는 유쾌한 일이 되었다. 첫 번에는 심심끄기로 시작하였던 일을 마지막에는 쾌락으로 하게 되었다. 그러는 새에도 틈만 있으면 그는 집 뒤 묘에 올라가서 서울을 바라보고 한숨을 짓고 있었다. 뽀얀 여름 안개로 둘러싸여서 아침 햇빛을 간접으로 받고 보얗게 반짝거리는 아침 서울. 너무 강하여 누렇게까지 보이는 여름 햇빛을 정면으로 받고 여기저기서 김을 무럭무럭 내는 낮 서울. 새빨간 저녁노를 받고 모든 유리창은 그것을 몇십 리 밖까지 반사하여 헬 수 없는 땅 위의 해를 이루는 저녁 서울. 그 가운데 우뚝 일어서 있는 푸른 남산, 잿빛 삼각산, 먼지로 쌓인 큰 거리, 울긋불긋한 경복궁, 동물원, 공원, 한강, 하나도 엘리자베트에게 정답게 생각 안 나는 것이 없고 느낌 안 주는 것이 없었다. 아, 내 서울아, 내 사랑아, 나는 너를 바라본다. 붉은 눈으로, 더운 사랑으로, 아침 해와 저녁놀, 잿빛 안개, 흩어진 더움 아래서 나는 너를 바라본다. 1000년을 살겠냐, 10,000년을 살겠냐, 내 목숨 다하기까지, 내 삶 끝나기까지 나는 너를 그리리라. 처량한 곡조로 엘리자베트는 부르고 나였다. 엘리자베트는 한 자리를 정하고 묘에 올라갈 때에는 언제든지 거기 앉아 있었다. 뒤에는 큰 소나무를 지고 그 소울 그늘 아래 꼭 한 사람이 앉아있기 좋으리만한 바위가 하나 있었다. 그것이 엘리자베트의 정한 자리다. 그 바위 두어 걸음 앞에서 여남은 길되는 절벽이 있었다. 이 절벽을 내려다볼 때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한 기쁨이 움직였다. 종시 재판 날이 왔다. 재판 전날 엘리자베트는 오촌모와 함께 서울로 들어와서 재판소 곁 어떤 객주집의 주인을 잡았다. 서울을 들어설 때 엘리자베트는 한 달밖에는 떠나 있지 않았으되 그렇게 그리던 서울이므로 기쁨의 흥분으로 몸이 죽게 피곤하여져서 부들부들 떨면서 객주집에 들었다. 해숙이나 만나지 않을까? 이원 씨나 만나지 않을까? S 혹은 부인이나 혹은 남작이나 만나지 않을까? 그는 반가움과 무서움과 바람으로 머리를 푹 숙이고 곁눈질을 하면서 아주머니와 함께 거리들을 지나갔다. 할 수 있는 대로는 좁은 길로. 그는 하룻밤 새도록 모기와 빈대와 흥분, 걱정들로 말미암아 잠도 잘 못 자고 이튿날 낯이 뚱뚱 부어서 제 시간에 재판소에 들어왔다. 아주머니는 방청석으로 보내고 자기 혼자 원고석에 와 앉을 때에는 엘리자베트는 자기도 어찌 되는지를 모르도록
마음이 뒤숭숭하였다. 염통은 한 분 동안에 87번이나 뛰놀고 숨도 한 분 사이에 20번 이상을 쉬게 되었다. 땀은 줄줄 기왓골에 빗물 흐르듯 흘러서 짠물이 자꾸 눈과 입으로 들어온다. 서울 들어오느라고 새로 갈아입은 엘리자베트의 빈사 저고리와 바지 허리는 땀으로 소낙비 맞은 것보다 더 적게 되었다. 3분쯤 뒤에 그는 마음을 좀 진정하여 장내를 둘러보았다. 방청석에는 아주머니 혼자 낮에 근심을 띠고 눈이 둥그레져 서 있었고, 피고석에는 남작이 머리를 저편으로 돌리고 있었다. 남작을 볼 때 그는 갑자기 죄송스러운 생각이 났다. 오죽 민망할까 이런 데 오는 것이 남작에게는 오죽 민망할까. 내가 잘못했지. 재판은 왜 일으켜? 남작은 나를 어찌 생각할까? 또 부인은... 그는 이제라도 할 수만 있으면 재판을 그만두고 싶었다. 짐짓 자기가 남작에게 져주고 싶기까지 하였다. 그는 머리를 좀 더 돌이켰다. 거기는 남작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엄연히 앉아 있었다. 만장을 무시하는 낯으로, 자기 혼자만이 재판을 좌우할 능력이 있다는 낯으로 변호사는 빈 재판석을 둘러보고 있었다. 변호사를 볼 때에 엘리자베트는 남모르게 아 하는 절망의 소리를 내었다. 자기의 변론이 어찌 변호사에게 미칠까? 그의 머리에는 똑똑히 이 생각이 떠올랐다. 남작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솟아나왔다. 자기를 끝까지 지우려고 변호사까지 세운 남작이 어찌 안이 꼽지를 않을까? 그는 외면한 남작을 흘겨보았다. 판사, 통변, 서기들이 임석하고 재판은 시작되었다. 규정의 순서가 며칠 지나간 뒤에 원고의 변론할 차례가 이르렀다. 규정대로 사는 곳과 이름들을 물은 뒤에 엘리자베트는 변론하여야 하게 되었다. 엘리자베트는 벌떡 일어서서 묻는 말에는 대답하였지만 변론은 나오지를 않았다. 재판소가 빙빙 도는 것 같고 낯에서는 불덩이가 나올 것 같았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용기를 내어야지. 생각할 때에 얼마의 용기는 회복되었다. 그는 끊었다 하면서 자기의 청구를 질서 없이 설명하였다. 더 할 말은 없나? 엘리자베트의 말이 끝난 뒤에 주석 판사가 물었다. 없어요. 엘리자베트는 말이 하기 싫은 고로 겨우 중얼거리고 앉았다. 겨우 넘겼다. 엘리자베트는 앉으면서 괴로운 숨을 내어 쉬면서 생각하였다. 피고의 변론할 차례가 되었다. 변호사는 일어서서 웅장한 큰 소리로, 만장을 누르는 소리로, 장내가 웅웅 울리는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의 말은 모두 허황하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있으면 보고 싶다. 잉태하였다 하니 거짓말인지도 모르거니와 서로 잉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남작의 자식인 증거가 어디 있는가? 자기 자식이니까 떨어뜨리려고 병원에 데리고 갔다 원고는 말하지만 주인이 자기 집의 가정교사가 병원에 좀 데려다 달랄 때 데려다 줄 수가 없을까? 피고가 자기 일이 나타날까 두려워서 원고를 내어 쫓았다 원고는 말하지만은 다른 일로 내어 보냈는지 어찌하는가? 원고는 당시에는 학교도 안 가고 가정교사의 의무도 다하지 않고 게다가 탈까지 났으니 누구가 이런 식객을 가만두기를 좋아할까? 어떻든 원고에게는 정신 이상이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엘리자베트는 변호사가 원고의 말은 허황하다 할 때 마음이 뜨끔하였다. 남작의 자식인지 어찌할까 할 때에 가슴에서 툭 하는 소리를 들었다.
병원 이야기가 나올 때에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에는 어찌 되는지 몰랐다. 청각은 가졌지만 듣지는 못하였다. 다만 둥둥하는 사람의 말소리가 한 백리 밖에서 나는 것 같이 들렸을 뿐이고 아무것도 의식치를 못하였다. 유도에 못 끼운 때와 같이 온몸이 양상스러워지는 것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았다. 그가 바른 의식 상태로 들기 비롯한 때는 판사가 더 할 말이 없느냐 라고 물을 때이다. 더 할 말이 없느냐. 판사의 묻는 말을 똑똑히 알아듣지 못하고 또 말하기도 싫은 엘리자베트는 다만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는 없었다. 그런 뒤에는 그의 눈앞에는 검은 물건이 왔다 갔다 움직움직 하는 것만 보였다. 무엇인지는 똑똑히 알지 못하였다. 한참 있다가 판결은 났다. 원고의 주장은 하나도 증거가 없다. 그런 고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 말을 겨우 알아들은 엘리자베트는 가슴에서 두 번째 툭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뒤에는 정신이 아득하여지고 말았다. 몇 시간 동안을 혼미 상태로 지낸 후에 겨우 정신이 좀 드는 때는 그는 이상한 방 안에 앉아 있었다. 껌껌한 그 방은 사면 침척 2자밖에는 안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방은 들썩들썩 움직인다. 재미있구나. 그는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한가한 생각이 그의 머리에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하였다. 높이 3치, 길이 5치쯤 되는 조그만 구멍으로 자기 아주머니가 보일 때에 엘리자베트는 펄떡 정신을 차렸다. 그때야 그는 자기 있는 곳은 가마 아니고 벌써 아주머니의 집에 다 이르렀고 아까 판결받은 것이 생각났다. 가마는 놓였다. 엘리자베트는 우덕덕 가마에서 뛰어내리다가 꼬꾸라졌다. 발이 저린 것을 잊고 뛰어내리던 그는 엎드러질 수밖에는 없었다. 해구머니! 아주머니는 엘리자베트가 또다시 기절을 한 줄 알고 고함을 치며 뛰어왔다. 엘리자베트는 죽어라 하고 발이 저린 것을 참고 일어서서 뛰어 방 안에 들어와 꼬꾸라졌다. 그는 울음도 안 나오고 웃음도 안 나왔다. 다만 야단 났구만, 야단 났구만 생각만 하였다. 그렇지만 어디가 야단나고 어떻게 야단났는지는 그는 몰랐다. 다만 어떤 큰 야단난 일이 어느 곳에 있기는 하였다. 오촌모가 들어와 흔드는 것도 그는 모른 채하고 다만 씩씩거리며 엎드려 있었다. 야단, 야단. 그의 눈에는 여러 가지 환상이 보인다. 네모난 사람, 개, 우물거리는 모를 물건, 매보다도 크게도 보이고 주먹만하게도 보이는 검은 어떤 물건, 아주머니, 연필. 이것이 모두 합하여 그에게는 야단으로 보였다. 오촌모가 펴준 자리에 누워서도 그는 이런 그림자들만 보면서 씩씩거리며 있었다.